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간은 짧고 드릴 말씀은 아주 많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 훌쩍 건너뛰고 바로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쯔위가 지난 주말 데뷔 10년 만에 고국당에서 저렇게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 도시 곳곳이 쯔위의 상징색인 파랑으로 물들었고요. 이 대만 총통도 환영하고 특히 저 공연이 열렸던 가오슝시 시장은 아예 머리를 파랑으로 저렇게 염색을 했더라고요. 이 자국 출신이란 자부심 더하기 9년 전 다들 아시죠? 이 청천백일기 사건까지 이 쯔위에 대한 대만인들의 애틋함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영등포에서 안산까지 저러고 가면서 코까지 파더라고요. 제발 하나만 하자, 더러워 죽겠어 하신 박영민님. 자, 대구 수성구입니다. 검은 고양이 5마리가 창문 틈 사이에 저렇게 비집고 들어가 있어요. 저 녀석들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하신 이창훈님. 저보다 사반을 더 챙겨보는 반려견 쭈리예요. 뭘 알고나 보는지 모르겠네요. 하신 오정희님. 자, 여기 광주인데요. 봄에 피는 철쭉이 늦가을에 어인일일까요? 그래도 예쁩니다. 하신 박호진님. 자, 그리고 울산의 조청래님, 김미용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접시가 녹아내려요. 자, 유명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최근 신메뉴 출시 이벤트를 열었다가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여기 그 지하철 샌드위치잖아요. 그러게요. 이 샌드위치, 지하철 샌드위치에서 새로운 샌드위치 세트를 해놔서 그거를 구매를 하면 거기에 이제 굿즈를, 그 접시를 주고 있답니다. 빨간색, 초록색으로 이 랍스터 색깔을 붙여서 만든 건데, 문제는 일부 이 증정을 받은 분들이 이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 빨간색이 아예 사라지고 없더라. 그리고 초록색도 많이 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냥 스르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 프린팅이 없어지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찍어봐도 뭔가 잉크로 보이는 그런 붉은색 액체가 음식 사이에 떠다니는 그런 모습도 나와서 이 지하철 그 이름을 따는 그 업체에서도 이 상황을 좀 품질 검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식약처에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양 변호사님, 그 음식물에 섞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업체가 샌드위치니까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리 포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닿는 걸 좀 피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큰 기업인 만큼 좀 확실하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환상의 도둑 커플입니다. 한밤중 맥주집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에서 맥주 마시는 남성이에요. 자, 그런데 옆자리에 손님이 오니까 의자 위에 패딩을 바구니에다 저렇게 쏙 담아가지고요. 출입문 앞에다 놓아둡니다. 자, 그때 가게 구석에 앉은 한 커플. 자기 너무 이쁘다. 한참을 저렇게 애정 행각을 하더니 자기야, 아까부터 봤는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여기 자기 것도 있다. 2개는 티나니까 우리 1개만 들고 가자. 그러더니 그렇게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추울까 봐 하나는 놓고 갔어요. 네, 와, 정말 이걸 도둑 커플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제보자께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맥주집을 가셨다가 가게가 협소해서 본인과 아내의 패딩을 앞 바구니에 넣어 놓았어요. 근데 저 젊은 커플이 술을 와서 1병 정도를 마시면서 둘이 너무 사이좋게 저렇게 서로 좋아하다가 제보자 부부 패딩을 발견하고서는 맨 처음에는 2개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막 이렇게 보더니 아내 패딩은 놓고 제보자 패딩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지간하면 커플끼리 같이 있을 때 저런 짓 안 하거든요. 그렇죠. 창피하잖아요. 값만 비싼 거라도 하지 않는데 경찰에 신고했으면 절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제보자는 단골 술집인데 사장님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 사람 다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고 아마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출장 아니고 여행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첫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주 업무가 해외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는 거라서 영어에 능통한 막 2년 차가 된 직원이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직원이 한 달 먼저 가서 현지 담당자들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다음 10월에 제가 가기로 했는데요. 9월 말쯤에 프랑스 담당자에게 직원이 일을 안 한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잡아야 할 거래처 미팅은 안 잡고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한 달 동안 여행하는 데 쓴 회사 돈만 800만 원입니다. 그날 이후로 직원은 퇴사를 하기로 했고 저는 직원에게 여행 경비는커녕 퇴직금까지 줘야 할 판인데요. 여전히 직원은 본인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미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미팅 일정만 잡고 오란 건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준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 대표입니다. 야, 너 뭐 돼? 네가 얼마나 놀았으면 워라벨의 본고장 프랑스 애들이 나한테 제보를 하겠냐고. 야, 내가 퇴직금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지만 회사 경비 800 중에 절반은 토해내. 화학시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다음 직원이에요. 어머머머, 아저씨! 1년 간 넘은 신입 직원 2억 만리 달랑 혼자 보내놓고 무슨 수억짜리 계약이라도 딸 줄 알았어요. 프랑스 사람들 영어 잘 못해요. 애초 불어 잘하는 사람을 보냈어야지. 지가 잘못해놓고 X. 박 변호사님. 이거는 기본이 사실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의 뭘 해야 되는데 다른 것만 보인 거예요. 미팅 일정 잡으러 갔는 사람한테 여행 일정 잡은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대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아, 교수님. 네, 하필이면 프랑스라는 게 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프랑스 딱 한 번 가봤는데 진짜 예뻐서 너무 보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 이 직원이 그냥 프랑스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 한 달을 유럽에서 살면 유로값 엄청 높잖아요. 사실 사장님으로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이 직원에게 처음으로 그냥 막연하게 가서 뭐든지 뚫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쪽에 담당자가 있고 정해진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직원이 퇴사할 걸 작정하고 놀러 다닌 게 아닌가. 이건 진짜. 부치실 정도가 아니라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 아닌가 싶을 정도의 황당한 상황입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직원 입장에서는 나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약간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신입이라서 뭘 모른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보통 이렇게 출장을 오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께 어떻게 연락해서 뭘 어레인지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찾아서 한다고 했지만 한 게 없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분들 애초에 신입을 보낸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도도님, 조현선님, 유저 원더랜드님 모두 신입을 왜 혼자 보냈냐는 말씀을 주셨고 전세인님께서 저런 사람 꼭 있다 퇴직금 주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줘야죠. 퇴직금은 줄 건 주고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한 가지 다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요즘 직장 근무 연차가 워낙 짧은 경우가 많아서 2년도 신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풍토에서는.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또 터치. 예.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100번째 달이 뜨는 밤 뱀파이어의 축제가 시작된다. 뱀파이어의 운명에 눈을 떠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피해 계승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누구 왔어요? 광고를 해라 그냥. 올겨울 당신을 찾아온 랍스터 크로스의 선물. 랍스터 컬렉션. 오직 서브웨이에서만.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최근까지 연극과 드라마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예, 연기 인생 70년. 다들 좀 비슷한 심정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그동안 이 원로 배우들의 타계 소식이 있었지만 이 이순재 선생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좀 하루 종일 정말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는 고인의 생전 작품 중에 딱 기억나는 캐릭터 뭐 작품 있습니까? 저는 하이킥의 야동순재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마 제 또래 분들은 다 그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향년 91세. 그런데 이제 지난해 말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네, 건강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었어요. 치료를 받고 다시 작품 활동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희 모두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최고령 현역 배우로 활동하며 정말 오랜 시간 국민 배우로 사랑받아온 이순재 씨죠. 지난해 10월에 건강 문제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 전까지 연극과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마지막으로 연기 혼을 불태웠습니다. 지난 여름에 소속사에서 재활에 힘쓰고 있다. 환자복을 입은 모습을 동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병문안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됐고요. 생전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장례는 예술인연합회 협회장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 국민 배우로서 정말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KBS 본관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누구나 조문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하고요. 27일 발인식에 맞춰서 KBS 별관에서 별도의 연결식을 치르는 안도 현재 유족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이 국민 배우, 이제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어울리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이 JTBC 전신이죠. TBC 일기 전속 배우로서 그동안 정말 숱한 작품에 출연했었고요. JTBC 개국 이후에도 드라마에서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장면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만나보시죠. 지금의 상감의 환으로 봐서는 후사를 얻기는 틀린 일이 아니오. 조대비의 처분만 바라고 있다가 변이라도 당하려면 어쩌려고. 저 애가 춘향이냐? 고개를 들어봐라. 제가 안드브라질에서 잠시 유술계에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야, 이놈 새끼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부자들아,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몸소 겪어봐라. 그리하여 넘쳐나는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하늘의 정의를 실천해라. 고맙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야, 박 변호사님은 이순재 선생 생전 작품 중에 기억나는 작품 역할. 야, 이 대바라! 기억나실 겁니다. 예? 사랑이 뭐길래. 대발의 아버지. 대발의 아버지 역할이. 이 사랑이 뭐길래 시청률이 그때 69%까지 나왔습니다. 매번 빼놓지 않고 봤던, 특히 또 이순재 수 씨한테 이 대바라 소리 막 지르는 그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데뷔는 사실은 연극으로 했다고 하고요. 1956년 지평선 너머로 데뷔를 했다가 좀 전에 본 것처럼 1965년도 TBC 1기 전속 배우가 됐습니다. 중간에 그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오현경 배우가 있습니다. 선후배인데 TBS 개국 멤버고 TBC 그리고 이 6명이 있었는데 나가 가면 이제 하늘에서 만날 수 있다. 나 혼자 있었다. 막 그 얘기했고, 제가 말했듯이 사랑이 뭐길래 대발의 아버지 아주 유명했었고요. 특히 하이킥 시리즈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야동 순재, 야동을 뭐 보고 있어가지고 그 애칭도 있었고요. 또 예능 꽃보다 할배에서 나와가지고 방탄소년단 별칭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본 연극 리어왕에서 최근에 200분 넘는 대사량을 완벽히 소화해서 아주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 고인은 생전에 이런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열심히 한 배우. 지난해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특별 무대에서 했던 장면 잠깐 만나보시죠. 연차가 많이 높으신데 왜 아직도 연기에 도전하십니까? 배우로서 연기는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살 감기 갖고 누워 있다가도 레비고 하면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연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새로운 배우가 나올 때마다 참고하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상도 많이 못 타봤으니까 상탈 배우는 아니고 열심히 한 배우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거장의 말씀 같습니다, 진짜. 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연기는 평생을 해도 모자르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평생 공부하고 연구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정말 열심히 한 배우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열심히 한 배우라는 말의 이유에 대해서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버티고 유지하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예술의 영역은 완성도 없고 끝도 없다. 라면서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저도 그때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드라마 촬영과 수업을 병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이해해준 가천대 학생들에게 감사표에서 정말 교수로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을 배려하는구나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죠. 시청자분들께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시상식 발언이 사실상 마지막 공식 석상이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정말 많은 사람들, 후배들, 오죽 많습니까? 대한민국 연예계에 이 고 이순재 선생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특히 동료였던 배우 신구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 꼭 필요한 분이고 더 계시할 분인데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했고요. 이제 원로 배우들 분들 최고람 씨, 남은혜 씨, 김영곤 씨들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세대를 뛰어넘죠. 배우 박혜미 씨 같은 경우는 영원한 며느리라고 스스로 근조안에 적었고 이승기 씨는 이제 고인이 주례를 봐주셨다라고 하네요. 그 이외에도 배우 김혜수 씨, 하정우, 신민아, 김우빈 이름을 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거나 근조안 보내거나 SNS로 고인과의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 이순재 선생께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할 계획이라는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면서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공공기관 지역본부에 음식을 배달한 뒤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배달기사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에 택배를 두는 테이블이 있는데 왜 바닥에 두냐고 항의 전화를 한 건데 가정교육을 못 받았냐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6년차 배달기사님의 제보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 11시 32분쯤에 배달기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 본부에 배달을 마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식당에서 1인분의 음식을 픽업을 했고 거기에 손님의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대요.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주세요라는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 음식을 놔둔 곳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렇게 엘리베이터 옆에 택배 수령, 배달 음료라는 안내 표시가 벽에 붙어 있고요. 그 옆에 긴 테이블이 지금 빨간색 네모 상자로 놓여 있죠. 자, 배달 기사는 이 안내 표시 밑에 음식을 놓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에 떠났다고 하고요. 저희가 그 상황을 AI로 재현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시간쯤 지났을까 배달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이 배달 기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대요. 전화 좀 해주세요. 바로 전화를 했죠. 자, 그런데 이런 항의가 있더라.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사장님 그 앞에 택배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택배에 있는 음식을 거는 누가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밑에 그거를 두고 가세요? 다른 음식들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안 보이세요? 네, 저거 택배 수령이랑 배달 저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바로 여기 화살표가 바로 아래다 보니까. 아니 사과를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음식은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갔는데. 아니 이거는 길바닥에 버린 게 아니죠. 아니 저기 택배 두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뭔데요 저게? 화살표 아래 택배 수령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택배가 아래 바로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무슨 게 안 보이세요? 자, 배달 음식 감별사 우리 박 변호사님. 너무 많이 시켜 먹는 박 변호사인데요. 글쎄요, 이게 조금 분쟁이 되는데 이게 납득이 좀 안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배달 기사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택배 수령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음식을 두고 갔다는 건데 이제 시켰던 손님이죠. 배달 음료도 옆에 있는데요. 있잖아요. 테이블 위에 택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놔둬야지 왜 바닥에 두냐 하면서 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또 요구를 했는데 음식이 바닥에 버려져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테이블에 두어라고 만약에 정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도 없고요. 거기다가 다른 택배하고 같이 부딪히면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살표 있는 곳에 둔 건데 자, 지금 이 장면은 AI로 A가 당시 만든 상황을 겁니다. 재현해봤습니다. 손님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도 저렇게 그냥 바닥에다 놓고 갔는데 좀 그래서 당연히 집어들고 먹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 선을 넘는 막말까지 하더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정교육 못 받은 XX. 자,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가정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누가 음식을 저 밑에 두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선생님? 아니 가정교육을 못 받으셨냐고요. 그걸 왜 밑에 두냐고요. 아니 뭐 이것까지 가정교육을 제가 고객님께 이런 소리까지 가정교육을 들으면서 하는 건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저거를 저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지금. 네, 못 받으신 것 같으니까요. 좀 말이 안 통하네요 그냥. 저는 이만 그러면 통화 끊겠습니다. 저는 꺼져라 씨. 저는 꺼져라 씨. 진짜 선을 넘습니다 이거는. 네, 요즘 이 배달 음식은 다 그냥 바닥에 그 현관문 앞에 다 두죠. 이게 가정교육이랑 이렇게 연결할 일인지 가정교육이라는 얘기가 지금 몇 번 나오는지 가정교육에 대한 어떤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배달 기사님께서 계속 가정교육 못 받으셨냐, 가정교육 못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다가 그냥 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또 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욕,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을 또 계속 얘기하면서 욕설을 하고 끊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땐 정말 충분하게 말도 안 되게 욕을 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 후에 문자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이 배달 기사와 통화 내역을 텍스트로 바꿔서 캡처를 해서 보내면서도 이어서 기억력은 3초세요. 몇 개월 배달 받아보면서 이따위로 배달하는 건 또 처음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냈어요. 화가 너무 났지만 대응하면 감정 소모도 클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손님의 문자에는 대꾸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 배달한 배달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 본부로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저 손님 도대체 거기 직원 맞냐?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지사에 직원이 한 3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300명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대신 이제 직원 교육은 시키겠다라고 밝히는데 그래서 배달 기사분이 배달 플랫폼에도 이렇게 막말하고 욕설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달 기사 입장에서 저런 사람이 얘기를 다 하고 싶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뭘 더 연결을 해도. 뭘 더 해요.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허소연하고 있는 것뿐이었고 사실 그래요. 이런 식의 손님을 만났을 때 플랫폼들이
자기들은 모른다. 연결시켜주고 말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수료받고 이익은 받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내지는 손님한테 이제 불편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미루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글쎄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짧게 저게 저렇게까지 급발진해야 될 일입니까? 가정교육일 때 택배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슨 가정교육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욕설까지 가잖아요. 누구 잘못인지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기회가 닿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진짜.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달 2일 새벽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서 자고 있던 아들과 아버지가 숨졌는데요. 처음엔 단순 화재로 보였던 이 사고가 수사 결과 방화 사건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사건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화재 사건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사람의 친언니가 제보한 사건입니다. 지난달 2일인데요. 새벽 2시쯤에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제 2층 건물인데 주택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2층에는 여동생 가족이 살고 있었고요. 1층에는 하숙생들이 살고 있었는데 화재 당시에 2층에 여동생, 남편 또 두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자다가 뜨거운 공기가 느껴져서 눈을 떴고 방문이 닫혀있는데도 문틈으로 시뻘건 불길이 보여서 저 문이 열리면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발코니를 통해서 여동생은 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집안에는 이 여동생의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여동생의 두 아들과 남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 이후에 벌어졌는지 제보자 언니 얘기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조카 방은 불이 반쯤 이미 들어와 있었대요. 창문을 깨고 지붕을 타고 그냥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거실에 막내 아들이 잠이 들어 있었던 거죠. 제보가 불이 되게 컸을 때 뛰어 들어갔다라고 제 여동생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 알았을 거라고 자기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죽을 거란 거. 불 다 진압됐을 때 막내 아들 있는 데가 둘이 같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했지만 남편과 12살 막내 아들은 탈출을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동생분은 먼저 집 밖으로 탈출해서 보니까 첫째 아들이 창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이 불을 발견했을 때 이미 손 옆에 불이 붙을 정도로까지 화재가 방 안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첫째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유리창을 깨고 나와서 이 지붕을 타고 1층으로 뛰어내렸고요. 남편과 둘째가 보이지 않아서 이 제보자 여동생분도 사실 물 끼얹고 자기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불길이 너무 세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서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길을 잡고 보니까 결국 그 남편하고 둘째 아들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제보자분의 여동생의 얘기는 그래요. 불이 아무리 강했어도 아마 남편이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아들 구하러 갔다가 결국 같이 목숨을 잃은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족들은 처음에 단순 화재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지 경찰이 3주 뒤에 이건 방화 살인 사건이라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기막힌 거, 이 방화범의 정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친구의 남편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 여동생이 방화범 아내분이랑 친구였어요. 한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둘은 좀 친했고 남편들도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알게 됐거든요. 부부끼리도 왕래가 자주 있었는데 법정에서 처음 오고를 봤는데 처음에 자기 가족들 대피시켜야 된다고 한국으로 빨리 보내야 된다고 그때까지는 자기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남의 자식은 죽여놓고 자기들은 한국으로 빨리 피신시켜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막아달래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친구 남편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런 짓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 워낙 아내들끼리는 6년 동안 친했고 이 아내들끼리 친하다 보니까 가족이 다 왕래를 해서 남편들도 친해졌고 이 방화범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에 이 여동생의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 피해자에게 같이 동업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다툼이 생겼대요. 그 다투고 나서 며칠 후에 이렇게 방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뉴질랜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10리터 용기에 담긴 가연성 물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 사건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동생 집 인근에서 이 방화범의 모습이 찍힌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화재 발생 3주 만에 자택 안에 있던 방화범을 체포했습니다. 예, 지금 뭐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가해자가 한인, 피해자가 한인, 그래서 정말 이 교민 사회가 지금 막 난리라는데, 자 그런데 저 방화 피의자 경찰에 체포된 뒤에 또 뭐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방화범 정식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첫 법정 출석에서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이기적이었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유족들은 남의 자식은 불질러 죽여놓고 자기 자식들 위해서 신원 공개를 막아달라는 이 방화범의 요청에 정말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혔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방화범 장모 씨의 신상은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인 지난주에요. 현지 시각으로 18일에 그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만약에 저 장모 씨의 신상 얼굴 궁금하시면 뉴질랜드 현지 언론을 검색해 보시면 그 얼굴 뭐 고스란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렇게 가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라고 저 표현하겠습니다. 저 지금 그 검은색 줄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붙인 거죠. 뉴질랜드나 뭐 다른 많은 외국에서 법상으로 국민이나 알 권리를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는 편입니다. 뭐 미국의 많은 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범죄가 확실하고 좀 자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굴하고 이런 것들 신원을 공개하는데 저기는 공개가 됐는데 우리 법상으로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저기는 공개가 되고 보고 싶으면 저기 가면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못 보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이제 피해자들은 생각하기로는 거기서는 보는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상당히 억장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구금 중이고요. 2027년 초에 재판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아파트 복도에서 두 여성이 말다툼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젊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중년 여성을 몰아붙입니다. 급기야 중년 여성은 복도 한가운데 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애원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절박하게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말이죠. 이 불륜 뒤에 숨은 더 큰 배신에 대한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오늘의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형이 사우나를 찜질방은 오픈했는데 24시간 찜질방이다. 근데 내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도 머니까 이제 주말 부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뭐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올 때마다 보니까 속옷이 늘 새 걸로 좀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일부에 안 하던 제모까지 하는 게 좀 너무 의심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휴대폰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다 보니까 결국 신발장 안에서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잠들기 전에 신발장에다가 휴대폰을 숨겨놓고 잤던 거예요. 휴대폰 안에는 불륜 증거는 물론 상간녀와 찍은 사진,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상간녀의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보자 아내분은요, 이 상간녀 그 주민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자,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당신 딸이 이러고 다니고 있고 지금 우리 남편이랑 바람을 피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 간통으로 일단 고소할 거다. 증거도 다 있다. 이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책임지고 뜯어 말리겠다. 내 딸 막 뭐 손모가지를 진짜 발모가지를 다 끊어놓겠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자, 보통 저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놈의 가시네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뿌리면 정신 차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간에 말이 바뀌긴 했어요. 이 제보자 상간녀의 주민등록증 주소를 참고해서 찾아간 그곳에서 남편보다 9살이나 어린 상간녀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고요. 이 상황을 들은 그 상간녀 어머니가 처음에는 우리 딸 고소하셔도 된다. 걔는 당해도 싸다. 막 이렇게 제보자 편을 듭니다. 그런데 같은 자식 둔 마음으로 한 번만 봐달라. 내가 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뜯어 말리겠다. 무릎까지 꿇고 빌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린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이걸 막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상간녀 어머니를 믿고 제보자는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자, 뭐 상간녀야 어리고 그 부모가 정신 차리게 하겠다니까 오케이. 남편은? 자, 불륜이 발각됐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큰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어요. 24시간 일했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는 사람의 유흥업소의 매니저 겸 바지 사장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찜질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고요. 제보자 몰래 몇 천만 원대 빚도 지고 있었고 결국은 사실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 위자료도 없고요. 두 딸의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남편의 전 남편이죠. 가장 큰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제보자의 상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두 딸이 장애가 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편이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도 이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4학년이 될 때까지 이 어머니가 제보자분이 교실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필요할 때 수시로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저렇게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이 지난 10년 동안 여유가 없다면서 주기로 양육비 한 푼도 안 줬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라고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 그때 그 상간녀하고 결혼을 했고요. 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간녀 엄마가 분명 그랬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뜯어 말리겠다. 자, 알고 보니까 역시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뭐 이 여자를 아직도 만나냐. 제가 이랬어요. 했더니 죽었는데 이혼으로 끝까지 자기 딸을 끝까지 책임지라 해서 자기는 끝까지 야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본인의 자식은 나 몰라라 그렇게 내팽개쳐 놓고 남의 딸을 그 책임지려고 그렇게 있냐. 다리 몽둥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 상간녀 엄마가 김서방 내 딸 좀 책임져 주게 그러고 세상을 하직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나중에 태도를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보자가 상간녀에 대해서 따지자 전 남편 재혼한 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잡아떼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상간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딸 끝까지 책임져 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걸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제보자가 그럼 남의 집 딸 책임지겠다고 장애가 있는 친딸들은 나 몰라라 하는 거냐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한참을 침묵하다가 우린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제 상관없지 않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너랑 나랑 이제 남인데? 근데 그 남이라고 하지만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남편이 그 상간녀의 어머니가 불러다가 그 집에서 살라고 하고 하던 음식까지 전 남편에게 물려줬답니다. 와우. 그런데 이거야 그럴싸했다 치죠.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그 집하고 가게 명의를 현재의 아내 명의로 또 바꿉니다. 그래놓고 나는 돈 없으니까 양육비 못 준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첫째 딸도 몸이 좋지는 않은데 장애가 있는데 그 첫째 딸 다 컸으니까 어디 복장 같은 데서라도 일 시켜가지고 생활비 벌어오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야 첫째 걔 이제 다 컸잖아 성인하냐 아니 뭐 알바 시켜 이게 사람입니까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부모로서의 기본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핑계 같이 그 상간녀 어머니의 유언은 다 줄라 그러고 양육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양육비를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명령 청구를 법원에 하거나 또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지급한 거 양육비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뭐 법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서 양육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다 재산을 지금 상간녀한테 돌려놨다면서요. 그렇더라도 금융활동이라든가 재산만 돌리면 자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명의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압류 같은 걸 취해서 그런 돈을 아예 쓸 수 없게끔 좀 묶는 게 필요하겠죠. 아유 교수님 진짜 그냥 복장 터져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요. 이 인물은 정말로 본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면서 또 기생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갖가지 치사한 핑계를 다 대면서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고요. 또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러면서 마음은 편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정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이렇게 다 크기는 했지만 정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첫째 딸한테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살으라고 하고 또 돌아가신 그 내연녀, 그 상간녀의 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기생적으로 의존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스스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는데 아마도 지금의 또 이 아내랑도 헤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기생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이 어머니 정말 성숙하시고 숭고하신 그런 어머니신데 법적으로 어떻게든지 양육비를 받아내시고 주변의 도움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도로 위에 뿌연 흙먼지가 훌훌 날리고 있는데 한 남성이 구부린 몸을 펴고 엉덩이를 툭툭 털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앞선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가 유턴을 하려고 쓱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네. 자, 그 순간 직진하던 트럭이 그대로 뒤집혀 미끄러집니다. 자, 찰나의 순간 트럭 운전자가 다리를 쭉 내밀어서 잽싸게 탈출을 했고 빠른 판단 덕에 다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네, 이 사고는 트럭 운전자의 전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자, 된 이런 거야? 기적의 탈출 또다시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진 않겠죠. 운전할 때는 제발 집중 좀 하세요. 교수님 이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무슨 정말 무술을 했다거나 무슨 스탠트맨 출신이라든지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예, 조상 묘를 잘 썼나 봐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지금은 조용한 새벽 시간입니다. 한 남성이 은행에 멈춰있는 회전문화로 낑낑거리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팔로 밀었다가 등으로 밀었다가 모든 힘을 끌어온 끝에 자, 몸을 반쯤 집어넣는데 성공해요. 자, 온몸을 사방으로 비틀면 나머지 몸도 간신히 들어갔지만 머리가 눈에 딱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내려가던 바지 어떻게 하나요? 물로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자, 문에 걸린 머리 어쨌든 겨우겨우 빼낸 남성. 자, 후다닥 바지를 챙겨입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도 행각에 나섭니다. 자, 저 남성은 돈을 발견하고 빠르게 챙겨서 은행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들어올 때도 그렇게 간신히 통과했던 회전문. 이번엔 아예 꼼짝을 안 합니다. 네, 결국 그 짓 또 하려고? 예, 아니 못합니다. 은행에서 아예 빠져나가지 못했고요.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생각을 좀 해봐라. 계획을 짜고 그게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잡혀가지고 이게 들어갈 때 고생해서 돈 찾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계획 세우라는 거 아니고 꼼꼼한 아니에요. 예, 잘 잡혔어요.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대의 트럭이 조심조심 저 높이 제한봉 아래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한 높이 2.5피트 써 있죠. 트럭 척 보기에도 간당간당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트럭 윗부분과 제한봉이 딱 맞물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한봉 흔들거리는데 하필 그 사이에 트럭으로 차량봉이 내려옵니다. 이제 후진도 못합니다. 자, 트럭은 다시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가 보는데 그 순간 제한봉이 우두둑
완전히 뜯겨나가고 말았습니다. 갑니다. 업고 갔어요. 네, 제한봉과 그대로 트럭이 한 몸이 돼버렸습니다. 높이지 않 괜히 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무리합니까? 허용된 길로 좀 제발 좀 갑시다. 변호사님 키를 모르나? 키를 좀 알아라. 그걸 갖고 가면 어쩝니까? 예. 화가 납니다. 예. 오늘 다 왜 이러죠? 키를 모르는 자기 키를.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가. 네, 얼굴에 마스크팩을 한 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성 뒤에 아이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자, 몸을 가만히 두지 않던 아이가 머리를 슬금슬금 내미는데 불이 붙어 있는 캔들에 머리카락이 닿았어요. 아이의 곱슬머리에서 스멀스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여성은 설거지에 집중하느라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담배길 타는 냄새 날 텐데. 아이는 자신의 머리카락에 불이 붙든 말든 뭐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데요. 야, 너 왜 이렇게... 자, 아이가 부르자 고개를 돌린 여성. 그제서야 상황을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곧장 아이한테 달려갑니다. 엄마도 지금 뭐 팩했어 지금. 네,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어요.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크게 다치진 않았대요. 역시 아이들에겐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박 변호사님. 머리를 좀 단정히 있어라. 뭡니까 이게. 삭발까지는 아니라도 깔끔하게 있었으면 저 불은 안 납니다. 근데 헤어스타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저기 좀 그거 뭐가 불을 붙이는 화가 납니다. 예. 교수님 그래도 좋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머리도 단정히 하고 키도 잘 알고 뭐 이렇게 미리미리해서 사고를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